자, 그러면 이제 그 칼만 필터를 이용을 해서 칼만 필터에 대한 걸 이제 배웠고요. 우리가 이거를 파티클 필터, PF라고 하는 이 파티클 필터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만 필터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를 저자유도 문제들, 스테이트 벡터가 1차원이나 2차원, 3차원 정도 될 때에는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은 에러가 확 줄면서 흔들리거나 노이즈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칼만 필터는 저자유도 문제 쪽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칼만 필터의 대상들이 조금 많아져서 20개, 10개 이상 이 정도가 되면 칼만 필터는 전부 다 코베리언스 해당하는 행렬 계산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행렬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행렬이 커지면 여러분들 Q나 R, 노이즈에 관련된 것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죠. 같이 한 방향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게 이제 다 차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차원, 하나의 차원. 원래는 Q나 R이 하나의 스칼라 값이었는데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이 가로 세로 정방 행렬로 커지기 때문에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산량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를 슬램 쪽에 예전 아주 옛날에는 처음에는 칼만 필터를 썼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한 20개 데이터를 가지고서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레전드라고 하는 목표 대상 값을 한 20개 잡으면 XY 좌표 2개가 필요하니까 40개가 되고요. 그러면 행렬로 따지면 40x 40짜리 행렬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만 개인 부하에서 그걸 또 곱하고 이 과정 전체를 해보면은 곱해야 되는 게 40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고 더하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연산량이 훅훅훅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서 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전에 한번 20개 정도 되는 레전드 가지고서 슬램 적용해 봤는데 한 스텝 도는데 7초 이렇게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차원이 높은 문제에다가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 칼만 필터의 경우에는 저차원일 때는 우리가 써먹기가 좋아서 아까 같이 고차원은 써먹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음 두 번째는 이 녀석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문제들은 칼만 개인을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행렬 연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미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코베리언스 값을 작게 유지할까, 에러를 작게 유지할까 라고 정의를 하다 보니 이 문제가 인버스를 써서 역행렬을 써서 구하게 되면 선형적인 문제들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비선형인 문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에 적용하기 위해서 칼만 필터를 일부 고친 이런 방법들도 인핸스드 KF 해서 EKF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거의 한 2000년대 중반 초반 들어서면서부터는 2000년대부터는 칼만 필터를 슬램에 잘 쓰질 않습니다. 대신에 칼만 필터는 여전히 유효한 분야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자이로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인코더 정보가 두 개가 같이 돌아갔을 때 인코더 정보랑 자이로 정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보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저차원 문제에서는 여전히 칼만 필터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만 필터의 활용도는 여러분들이 센서 보정하는데 압도적인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절대 후회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칼만 필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데이터가 되게 많은 예를 들면 차원이 높은 문제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PF라고 하는 문제, 파티클 필터링 기법을 쓸 거고요. 이 파티클 필터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대로 차원이 늘어나면 얘는 O 제곱 형태로, ON 제곱 형태가 돼서
오더가 제곱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쓰기가 되게 어렵지만 파티클 필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그 2에 해당하는 방법론이라서 어느 정도 연산량은 증가하지만 선형적으로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PF가 슬램을 만들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깥 세상에서 학교가 아닌 기업체들이 쓰고 있는 현재 슬램들은 전에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는 4개 업체가 됐어요. 4개 업체를 빼고는 이 4개 업체 중에 이제 문제는 이제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개 빼고 나면 중소기업 중에서 자체적인 슬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데는 한 2군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개 업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 PF 기반의 PF 파티클 필터링 기반의 여기서는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지매핑 기법을 사용한 코드 이게 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RO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져다가 쓰고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재작년에 한번 봤는데 문제 해결을 로스에 있는 걸 그냥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도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에 있는 코드를 그냥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슬램 코드들을 보시면은요, 다 디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그만 간이 서버들을 많이 만듭니다. 슬램 자체가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슬램은 1초에 5번에서 10번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프레임 단위가 헤르츠가 10Hz 근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급화 기법들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레이저 스캐너는 뭐 초당 뭐 몇백 개씩 데이터가 나오고요. 전에 테스트 해보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싸구려 요새 한 2, 30만 원짜리가 그래도 초당 한 10번? 이 정도는 데이터를 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0도 또는 뭐 비싼 고급 장비들 180도 레졸루션 높은 것들 뭐 워낙에 초당 많은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서비스 윈도우즈 스타일로 얘기하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스타일로 얘기하면 디몬 뭐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겁니다. 뭐 데몬이라고도 부르는 DAM은 다 서비스하고 동급입니다. 이 OS론에서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냥 하드웨어 관련된 무한루프가 걸려있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산 속도가 느릴 때에는 고속으로 돌리고 있는 무언가가 서버급 이것들이 이제 서버의 역할을 하죠. 서버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보면 리눅스, 윈도우즈에서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대면으로 되어 있는데 무한루프가 계속 돌고 있는 거고 하드웨어 자원들을 가져다가 이 안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얘네들은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쿼리 날려서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MCU 레벨로 따지면은 하드웨어 인터럽트 같은 컨셉이 되겠고요. 인터럽트 같이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인터럽트급으로 그렇게 CPU 클럭 단위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해서 현재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여기서 연산을 해서 뭔가를 돌립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맵도 어딘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맵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고속화 처리하는 모듈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스레드 10개 정도는 충분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이쪽에는 고속으로 돌려놓고 접근할 때 중지시킨 다음에 가져와서 다시 얘네들을 돌리고 이런 전형적인 SQL 쪽을 아시는 분은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의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벤트 발생하면 여기에서 잠깐 중지했다가 데이터 보내고 얘는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도 하드웨어하고 물려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은 아예 계속 무한루프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돌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팀원이나 서비스가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그걸 다시 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프로그램 잡으시면 스레드 한 개, 그다음에 뭐 통신 쪽 하면은 모든 통신은 다 스레드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 비동기식 비동기 블러킹이 되지 않는 non-블러킹 형태들 코드들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스레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스레드가 막 총출동을 하니까 어지간해서는 스레드 뭐 2개, 3개도 관리를 잘 못하는데 10개씩 되면은 이게 모르겠다, 나는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게 이 슬램 코드들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슬램은 프로그램을 되게 잘 짜는 고급 기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업체들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 업체 분들이 혹시 보실 수도 있지만 대전에 있는 업체들 중에 슬램이 아니더라도 뭐 고급 거의 대부분 다 학계 쪽하고 한 2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지금 뭐 무슨 조그만 뭐 아두이노 AVR, ST보드 뭐 요새는 이제 ESP도 쓰지만 ESP 관련된 것들 뭐까지 뭐 그런 거 쓴다 하더라도 걔들은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일 뿐이죠. 어셈블러로 절대 작업은 안 합니다만 뭐 그런 거 어셈블러로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 거고요. 어셈블러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해가 좀 더 되면 어셈블러도 거의 대부분 쓰는 형태가 관용적 표현들로 쓰기 때문에 어셈블러 코드 옛날에 많이 할 때는 뭐 하루에도 몇만 줄씩 짜봤지만 줄수가 많이 늘어나죠. 네. C로 짜면 한 줄인데 어셈블러로 짜면 10대줄씩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할 줄 알면은 자기네가 좀 기술이 있다라고 보통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학계에서 또는 학교 쪽에서 다루는 지식하고 일반 기업들하고는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정말 좀 쓸만한 기업들 몇 개만 학교 쪽하고 한 10년에서 5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곧바로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뭔가 R&D, 리서치 관련된 걸 할 때, 뭔가 필요한 기법들이 있을 때, 이거 내가 아는데, 나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용도가 주력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뭐 회사 가서 무슨 여기가 직업교육센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가르쳐주고 뭐 해가지고 곧바로 나가서 일하고 프로그래밍은 그런 게 좀 쉬운데 이 로봇 계열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시스템들이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도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보다 밑에 작업들 하부 수준에 있는 작업보다는 로봇들은 여러분들 뭐 졸업작품 이제 다 하면서 보시면은 옆에 친구가 짜는 거 대충 보면 알겠고 옆에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키텍처가 시스템의 흐름들이 쟤는 이 보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해서 연결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 시스템들이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에 가셔서는 그쪽에서 주력으로 하는 툴들을 보되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그 위쪽 단에서 보면은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로직들이 심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수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대모 학생이 아니 회사 가서 로봇 배워봤더니 학교에서 배우는 로봇 같은 거 안 배우던데요.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긴 했습니다만 다 베껴가지고 간신히 로봇공학 D 맞고 C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회사에서는 로봇을 그냥 가져다 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맞는 랭귀지들을 배웁니다. 근데 로봇에 맞는 랭귀지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파이썬으로 로봇들을 움직여 보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상위 단에 명령어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걸 호출해서 불러다 쓰는 거라 실제 조사 결과들을 보시면은
로봇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15%도 채 안 됩니다. 14점 얼마인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한 달 배우면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위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가 로봇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무언가 상위 지식들이 활용이 되면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위 지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입장에 또 누군가는 이모 학생도 SI 기업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또 로봇 내가 또 써봤더니 별거 없더라. 처음에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별거 없는데 그리고 잘 돌아가더라.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그 옛날에 로봇공학 몰라도 내가 이거 로봇 잘 움직이는데 왜 내가 저런 쓸데없는 걸 배웠을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로봇 움직이는 거 그냥 명령어 몇 개 툭툭 던지면은 제가 올해 로봇진흥원에서 부탁받아서 지금 6개째 국내 로봇들의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명령어들 대부분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이썬 수업에서 2학년 지역선도 과목에서 하고 있는 급 정도는 거의 지금 일반적인 로봇의 명령어 수준으로 상위 수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공학에서는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급 명령들만 써서 움직여 보시면은 로봇들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쉬어야 되는가, 로봇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야 될 때부터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 지식들이 활용이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시든 간에 졸업생들이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언제 활용되는가, 그거는 그 회사의 시스템에 갖춰져 있다면, 그 맨땅에 헤딩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 회사에서 선호하는 어떤 장비들과 그 셋들이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지식들이 여기저기 활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두 달 전에도 지금 대전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인턴하고 있는 학생이 찾아와서 대학교 동안 배운 것 중에 PID 컨트롤 진짜 활용도가 높더라. 솔직히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학생은 PID밖에 모르는 건데, PID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뒤져보셔도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운 것들이 무언가를 상기해 보시면은, 지난 학기에 로봇공학 응용해서 슬라이드 모드 제어기도 배웠고 TDC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아주 쉬운 것들의 레벨을 일단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계속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쉬운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아두이노 같은 거 쓸 수 있어, AVR, ST보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데까지가 많은 회사들에서 초반에 사람을 뽑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위쪽 지식들을 쌓아 올리게 하는데 수업들이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램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파티클 필터를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걸 꼭 가르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던집니다만, 자율주행 쪽의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자유롭게 카피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면 코드가 아주 많진 않아요. 사실 핵심 코드들 부분을 보시면은 기껏해야 200줄, 300줄? 근데 그 코드를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근에 로봇들의 어떤 기술 파트들의 핵심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새는 특히나 어떤 정부 조직들에서는 특정 오픈 소스를 썼냐 안 썼냐를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한 생각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만든 걸 왜 오픈 소스로 내놓을까? 오픈 소스로 내놔도
슬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로직들을 코드화되어 있지만 코드를 보고 로직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코드 밑에 숨겨져 있는 이론을 다 이해를 해도 코드를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드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코드를 지저분하게 짜서도 아니고요. 그게 그만큼 이론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F 계열 또는 칼만 필터 계열의 슬램들 기법은 총 한 24, 5단계를 거치면은 이 최종적인 슬램 모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20단계 정도를 쫓아가려면 그 로직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코드가 그나마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ORB 슬램 같은 경우에 작년에 MIT 쪽에서 아주 그 카메라 16개 동기화하는 제슨보드 하나로 만들었던 ORB 코드는 지금 대전에 있는 많은 기관과 학교에서 코드를 오픈소스거든요. 분석을 해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드가 다 완벽하게 해석들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중간중간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로스에 있는 거 가지고서 슬램 돌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머리가 조금만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코드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기업들 빼고 나서는 각각의 기관들, 기업들마다 슬램의 거기에 그거 원리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가 꾸역꾸역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죽도록 고생해서 튜닝해서 고치려고만 하지 실제 환경을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램이 로스에 들어있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죠. 지매핑, 블루가드가 만들었었고 12년 경에 나왔고 얼굴도 그때 한번 봤어요. 16년에 왔었기 때문에 울프란. 뭐 그때도 저 이메일도 몇 번 아이로스 때문에 그 사람이 서버 담당자여서 예전에 이메일로도 몇 번 얘기했고 근데 뭐 그렇게 지매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코드를 여러분들 중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기업들 대부분 그 수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위 지식들을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복잡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또 기업에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슬램을 적용한다거나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도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제 세계관은 레전드가 있고 내가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 레전드 등대로 표현을 했고요. 이 등대가 20개가 있으면 이 등대로부터의 거리를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칼만 필터를 쓰는 경우에는 등대가 20곳에 있고 20곳에 있는 얘들은 이제 위치를 알고 있다 치죠. 네? 레전드니까 위치를 알고 있다 치고 걔로부터 보내주는 거리 정보들을 가지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원이 개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혹스럽겠고요. 세계관은 계속 얘기 드려서 위치를 나는 알고 싶은 거고 에스티메이션, X의 포지션 에스티메이션 값 알고 싶고 관측 값, 순간 거리 정보 형태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이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슬램은 그리드 형태를 쓸 거라서 이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의 요 두 번째 장은 제가 넘어갈게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입력 U를 넣으면 내가 움직일 것이고 U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내가 손으로 풀어서 요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프레딕션이 되겠고 관측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프레딕션 된 결과를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P를 최소화시켜서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칼만 필터가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럴듯하게 이제 문제들을 정의를 좀 해서 다뤄야 되는 베리어블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만 필터의 수식을 간단하게 써놓으면 여기 함수 f를 써놨고요. 우리가 다룰 문제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 나올 것 현재 단계 현재 xk-1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오메가 k가 등장을 하죠. 바로 프로세스 노이즈였습니다. 코베리언스가 Q였나요? Q였죠. 얘는 평균은 0이고 흔들리는 분산값이 Q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측을 해서 현재 내가 프레딕션 된 결과 XK에서 여기에 관측, 메저먼트 노이즈가 섞여서 뭔가 이게 지난번에는 선형적으로 둘 다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제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자코비안이 풀려야 되고 사인 코사인이 나오니까 함수로 표현해서 f하고 h라고 정의했고 zk는 우리가 아는 값, 관측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오메가하고 v를 모르죠. 노이즈, 프로세스 노이즈, 메저먼트 노이즈 두 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에스티메이션에서 햇을 씌웠죠. 칼만 필터에서는 이 부분이 프레딕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된 결과를 이용해서 관측 얼마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게 Z 에스티메이션 값이 나오지만 실제로 관측한 것과 이 녀석 두 개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코베리언스들을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하면 Z 에스티메이션 된 값이 Z랑 비슷할까 라고 하는 형태로 만든 문제가 칼만 필터이고요. 그리고 그때 X는 하나의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발짝 움직이면은 거리가 90cm 남았겠구나. 근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91이 나와서 그럼 나는 1cm 더 간다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X를 분포로 보고서 분포로 봐서, 왜냐하면은 1cm 나는 내가 계산하면 90cm, 90이라는 좌표에 있을 줄 알았는데 측정한 거 토대로 해서 보니까 91에 있는 게 맞겠네 해서 1cm 보정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에서도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90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측정해 보니까 91인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cm 더 보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메가하고 V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 오차도 있고 프로세스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나는 90인 줄 알았는데 90일 중 근처에 있겠네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바꾸는 거고요. 나는 어느 근처에 있겠네, 그 근처에 확률 분포로 되어 있을 텐데 분산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네. 중요한 거는 분산이 작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확한 위치를 내가 한 번의 옵저베이션 관측으로 보정하느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칼만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가 관측한 다음에 보정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메가나 관측 오차 VK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과 까만색으로 표현하는 것들로 문제를 구별해 보겠고요. 빨간 거는 실제 액츄얼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있는 거, 에스티메이션 된 건 까만색으로 지금부터 표현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빨간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계의 영향을 받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까만 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들은 실제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관측 안 되는, 또는 관측이라기보다는 뭔가 노이즈들이 있는 것들, 까만 것들은 노이즈 없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X1, X2, X3 하고서 실제 X1, X2, X3가 흘러가지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녀석을 잘 몰라요. 빨간 건 다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나는 내가 관측을 좀 이따 얘기하고요. 내가 입력 U가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빼놨고요. 내가 프레딕션,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면 까만색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이 녀석들의 X1에서 X2 갈 때는 프로세스 노이즈 오메가가 영향을 줄 거고요. X1으로부터 관측을 할 때는 V가 메저먼트 노이즈가 영향을 줘서 Z 값들이 나오겠습니다. 알고 있는 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값 Z1, 2, 3는 까만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빨간색은 무언가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Z1, 2, 3도 역시 관측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관측은 했지만 그래서 그 값은 알고 있지만 얘들은 뭔가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것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X1, X2, X3로 나는 에스티메이션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에러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칼만 필터에서 업데이트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X1에서 X2로 완벽한 계산을 해서 X2다 라고 했을 때 이제 Z1에 입력받은 것 또는 여긴 넘어갔고요. Z2 현재 X2까지 가 있는데 그때 해당하는 관측값 Z2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걸 토대로 해서 X2와 X2 실제값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보는 것이고요. 이때 차이를 그냥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서 얘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흔들릴 텐데 코베리언스를 좁히는 정도만 보정을 해줘서 이 값을 최대한 X2하고 가깝게 그 근처에 분포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보정을 하고 또 프레딕션 한 다음에 관측한 결과로 얘네 두 개의 간격의 코베리언스를 좁혀나가는 과정. 이게 칼만 필터의 주된 역할이었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씩 그 더 복잡한 문제들, 슬램이라고 하는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앞서 페이지에서도 나왔고요. XK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XK에 영향을 주는 건 XK-1이 되겠고요. 그리고 K일 때 K로 표현되어 있는 오메가 K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가지 결과가 내가 아무런 입력을 넣지 않아도 현재의 XK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K는 관측된 거는 똑같아요. XK하고 VK. 내가 여기서 가져온 것과 메저먼트 할 때의 오차 이 두 가지 토대로 관측 쪽은 K 값이 다 똑같고요. 여기는 전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로봇이 갔어요. 그럼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보정을 매 스텝마다 하는 것이 칼만 필터인데 이걸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현재 XK라고 하는 거 바로 예를 들면 현재 이 스텝에 XK가 있어요. 이 녀석을 XK라고 하게 되면 얘를 보정해서 현재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관측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XK까지 전부 다 전 과정에 걸쳐서 관측한 것들이 현재의 나를 보정하는 데 도움을 준 거죠. 과거에 있던 모든 관측 결과들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1번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0 스텝이 시작하기 전이고요. 1이 시작하는 겁니다. 1에서부터 K까지의 모든 Z 값들이 나의 현재 XK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도움을 줬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표현을 거꾸로 한다면요, Z로부터 X를 에스티메이션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Z를 통해서 X를 보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률로 표현하게 되면 Z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X가 결정이 나는 거죠. Z가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기반의 조건부 확률 기반의 표현 형태로 표현한다면 여태까지의 모든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 현재 XK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확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 자체에는 확률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칼만 필터가 쓰고 있는 방식들은 전부 다 이러한 확률 형태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한 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칼만 필터 그 자체로는 전 스텝에 XK-1과 잘 보세요. 이 녀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제대로 보정하려면 SK-1과 관측된 값 두 가지가 필요하죠. 얘네 두 개가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완전한 관측만 가지고 따진다면 난 전 스텝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XK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흘러오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나 자신을 결정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확률 기반의 컨셉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금 전 보셨던 어떤 그림이 되겠고요. 얘네 두 개는 지금 보시면 첨자가 2, 1, K-, K-, KKS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XK는 어떻게 결정이 난 거냐? 바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현재 XK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 스텝에 있었던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내가 결정이 난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 과거에 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뭐 보살펴주고 친구들 간의 교우관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따져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졸업작품까지 해서 학부 과정이 끝나가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토대로 해서 현재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한다면 이쪽 부분에 코베리언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에러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은 원칙적으로 내가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점점점 얘네들이 흔들려야 되는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관측을 해서 얘가 코베리언스가 커지는 것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로 칼만 필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마지막 보셨던 이런 표현들이 지금부터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거를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끊을까요? 확률로 들어가니까. 네.